사람 마음이 참 우습습니다. 증거를 손에 쥐면 속이 후련해질 줄 알았는데 정작 가장 믿고 싶은 사람이 웃어 보이면 그 웃음 하나가 더 무섭습니다. 그날이 딱 그랬습니다. 비 오는 화요일 가게 문 닫고 집에 들어오는데 낯선 번호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사위가 어떤 여자와 팔짱 끼고 웃는 사진. 셔츠 칼주름 잡고 장모님 걱정 마세요 하던 그 사람이 제 눈앞에서 아주 능숙하게 남의 남편 노릇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으면서도 먼저 딸 얼굴부터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괜찮아? 그런데 딸이 이상하게 웃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꼭 오래된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엄마 괜찮아 하고 웃는데 그 웃음이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단순한 외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다음 날 저는 사진을 프린트해 가방에 넣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방향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복도엔 텔레비전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문 앞에서 들려온 건 사위 목소리였지요. 아 진짜 장모 또 뭐야. 오지랖 좀 그만. 제 발끝이 얼어붙는 사이 딸이 아주 약한 목소리로 그만해 하더군요. 약한 목소리.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키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사위가 떡하니 앉아 있다가 저를 보더니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고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꾹 참으며 사진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놨습니다. 이거 봐. 그때 사위 얼굴이 딱 한 번,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딸이었습니다. 딸은 사진을 보더니 놀라지도 않았고 오히려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마치 드디어 왔네 하는 얼굴로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져오셨네. 저는 그 말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딸이 사위 휴대폰을 낚아채 TV로 화면을 띄웠습니다. 카톡, 통화 기록, 카드 내역 줄줄이 나왔습니다. 사위는 소리쳤지만 딸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거 오늘은 다 보자. 그 화면 한가운데 사위가 누군가에게 보낸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장모, 반찬 가게 하니까 돈 좀 있겠지. 적당히 흔들면 집도 뺄 수 있어.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눈빛, 그게 어떤 얼굴인지 그때 확실히 봤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울기 싫었어. 확실하게 잡고 싶었어. 빠져나갈 구멍 없게. 딸의 손이 차갑다가 그 말 끝에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은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멀쩡한 겉모습 때문에 마음을 속이고 계신가요? 오늘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겉이 번듯한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고 조용히 웃는 사람이 다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 마음 안에도 하나의 기준이 생길 겁니다. 나는 이제 나를 속이지 않겠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같이 걸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라면 그 사진을 들고 바로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조용히 끝까지 모으셨나요? 제 이름은 정희입니다. 쉬나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떠났고 저는 시장 끝자락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딸 하나 키웠습니다. 새벽엔 멸치 육수와 들기름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점심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가게 문틈을 흔듭니다.
저녁이 되면 술 취한 사람들 웃음과 담배 냄새가 섞여 지나가고요. 그 속에서 저는 내 딸만은 편하게 살았으면 그 마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딸 수진이는 32, 회사 다니다 결혼했고 사위 민석이는 자기 사업한다며 말이 번지르르한 사람이었습니다. 셔츠에 칼주름, 손톱 깔끔, 인사도 또박또박. 어머니, 수진이 울리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약하니까요. 결혼 초엔 딸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저는 반찬통을 더 꽉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딸의 말이 줄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길게 못하고 엄마 나중에 할게 하며 끊는 날이 많아졌지요. 어떤 날은 가게 마감하고 집에 가는 길 골목 끝 가로등 아래서 딸이 전화를 붙잡고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목도리를 바짝 올리고 어깨가 잔뜩 굳어 있더군요. 수진아? 부르자 딸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눈가가 붉은데도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회사 일이야. 결혼한 딸이 밤길에 회사 일로 올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이 자꾸 긁혔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있나? 며칠 뒤 딸네 집에 반찬을 가져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던 사위가 지나치게 밝게 웃더군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요즘 수진이가 회사가 바빠서요. 말은 친절한데 눈은 딸이 아닌 저를 먼저 살피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은 거실 끝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엄마 왔어? 하고 웃었는데 그 웃음이 예전처럼 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반찬통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수진아, 살 좀 빠졌네? 딸은 그런가? 하고 얼버무렸고 사위는 옆에서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니까요 하며 대신 답했습니다. 대신 답하는 사람. 딸이 말할 틈을 주지 않는 사람. 그 순간 제 속에서 작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도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 목소리가 낮아진 것, 눈을 피하던 것, 사위의 과하게 친절한 웃음이 머릿속에서 계속 겹쳤습니다. 저는 괜히 반찬가게 장부를 펼쳐 숫자를 세다가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괜한 의심이면 어쩌지 하면서도 엄마라는 사람은 한번 스친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더 깊은 구덩이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세월이 알려줬으니까요. 다음에 딸 목소리가 다시 흔들리는 날이 오면 저는 더 이상 괜찮니? 한마디로 넘어가지 않으리라. 웃고 넘기는 얼굴 뒤에 무엇이 숨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리라. 결정적인 건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려가게 앞 비닐 천막을 두드리던 날이었지요. 반찬통을 정리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은 광고 전화가 많아 그냥 넘기려다 이상하게 손이 멈췄습니다. 메시지 한 줄이 먼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맞으시죠? 수진 씨 어머니.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이미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후 사진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호텔 로비 한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위 민석이었습니다. 제법 좋은 코트를 입고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더군요.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아팠습니다. 몰래 찍은 사진인데도 흔들림 하나 없었습니다. 찍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설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분노가 아니라 딸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딸이 알고 있을까? 아니면 나만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된 걸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머님이시죠? 누구세요? 상대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저한테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혼자라고 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허탈함이었지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 또 결혼을 약속했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만나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어렵다면서. 돈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외도도 모자라 돈까지 얽혀 있다면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가게 안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최대한 평소 톤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밥은 먹었니? 응, 엄마. 민석이는? 잠깐의 침묵. 아주 짧았지만 저는 그 틈을 느꼈습니다. 나가 있어. 어디? 일 있다고. 딸의 말투가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걸 감추려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괜찮아? 그러자 딸이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지도 즐겁지도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진짜로.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웃음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울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화를 내도 원망을 해도 말이지요. 그런데 웃는다는 건 무언가를 오래 숨기고 있다는 뜻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사위의 얼굴과 전화기 너머 딸의 웃음이 계속 겹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누군가는 이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고 그 누군가는 결국 엄마인 저였습니다. 그 주말 저는 더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 몇 장과 메시지 캡처를 가방 깊숙이 넣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새로 뿌린 방향제 냄새가 진했고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톤이었습니다. 아, 진짜 엄마가 또 뭐래? 이어지는 말이 제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왜 그렇게 오지랖이야?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오지랖이라니. 문 너머에서 딸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그만해, 엄마한테 그러지 마.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말은 말리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딸이 엄마 급하면 쓰라고 준 열쇠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실 소파에 사위가 앉아 있다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예고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 집에 오는데 예고가 왜 필요하니? 사위는 헛웃음을 치며 소파에 기대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간섭이 싫습니다. 수진이도 이제 가정이 있고요. 그 말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오히려 연습한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딸을 봤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서 있었는데 물을 틀어놓고도 접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 딸은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민석이가 요즘 어디 다니는지 알아? 사위가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제가 어디를 가든 그걸 왜 따져요? 저는 낮게 답했습니다. 어디 가는지를 묻는 게 아니다.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 묻는 거다. 사위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이다뇨? 말 조심하세요. 그런 말은 문제됩니다. 그 말을 듣고도 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깨만 더 움츠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봐. 그제야 사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딸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딸의 얼굴에는 분노도 충격도 없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는데 마치 오래 기다린 장면을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수진아. 제가 부르자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져오셨네. 그 말이 방안을 묘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사위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뭘 끝낸다는 거야? 엄마 앞에서 별걸 다 하네. 그 순간 딸이 갑자기 사위의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TV 화면으로 연결했습니다. 손놀림이 망설임 없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지만 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오늘은 내가 말할 차례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 참아온 사람은 가장 약해 보였던 딸이라는 걸, 그리고 그 침묵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다는 것도요. 거실 TV 화면에 메시지들이 하나둘 떠오르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위는 소리를 질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딸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내려. 지금 당장 내려. 사위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지만 딸은 화면을 가리킨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나한테 한 말들이야. 내가 꾸민 것도 만든 것도 아니야. 화면에는 여자들과 주고받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만남 약속, 돈 얘기, 변명 같은 문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눈을 붙잡은 한 줄이 있었습니다. 장모, 반찬 가게 하니까 돈 좀 있겠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화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는 얼굴로 우리 가족 앞에서는 얼마나 다른 표정을 지었을까요? 제가 사위에게 다가가자 그는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그건 다 오해입니다. 말이라는 게 맥락이. 맥락? 제가 되묻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 들었던 그 웃음과 비슷했지만 이번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 내가 밤마다 왜 잠을 못 잤는지 알아? 사위는 고개를 돌렸고 딸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울면 약해 보일까봐. 화내면 예민하다고 할까봐. 그래서 기다렸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저에게도 숨겼는지. 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바보처럼 보였지. 그 손이 차가웠지만 힘은 분명했습니다. 아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이제야 알겠다. 딸은 거실 한쪽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동안 모아둔 거야. 통화 녹음, 카드 내역,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간 돈들. 그 말에 사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면서 동의한 거잖아.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당신이 이렇게 쓸 줄은 몰랐어.
그리고 그게 문제야. 그날 거실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사람은 사위였지만 가장 조용했던 사람은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느꼈습니다. 진짜 힘은 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오래 침묵하며 준비한 사람의 눈빛은 변명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이 이야기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은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고 사위는 집안에서 숨쉬는 것조차 불편해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휴대폰이 울렸고 받지 않으면 문자로 이어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말은 낮아졌지만 진심보다는 계산이 먼저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본인이 잃을 게 많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딸은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통장 사본, 카드 명세서, 녹취 파일 목록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버텼을까 하는 마음과 그래도 지금이라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사위는 태도를 또 바꿨습니다. 이번엔 화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부부끼리 일 좀 잘못한 걸로 인생 망치겠다는 거야? 딸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망가진 인생이야. 난 이제 정리만 할 뿐이야.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사위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사위는 그제야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오해라는 말은 그곳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확인되는 기록 앞에서 그는 말을 잃었고 표정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전엔 그의 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돈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막 닫으려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사위였습니다. 젖은 신발로 가게 바닥에 들어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돈을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끝까지 자기 생각뿐이구나 싶어서요. 너 아직도 모르니? 네. 내가 지금 잃고 있는 게 뭔지. 그때 가게 뒤에서 딸이 나왔습니다. 사위를 보더니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그 얘기야?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살 길이 필요해서. 딸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살 길은 있어. 갚는 길. 그날 사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었고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한쪽이 묘하게 시원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누군가의 몰락이 통쾌하다기보다는 결국 이렇게까지 와야 했다는 현실이 씁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집안의 무게중심은 그날 이후 완전히 딸 쪽으로 옮겨졌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것처럼 보여도 인생은 꼭 한 번 더 흔들립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집안에서 사위의 흔적이 하나둘 사라진 뒤에야 딸은 무너졌습니다.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숨이 좀 막혀. 딸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불도 켜지지 않은 채 조용했고
창문 사이로 가로등 불빛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딸은 소파에 웅크린 채 가슴을 눌러 잡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겁났습니다. 수진아, 숨 천천히. 딸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바보같이. 왜? 그 사람이 이상하단 걸 나도 알았거든. 근데 인정하면 내가 진짜 바보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제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딸은 약해서 참은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고 버틴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회사도 잠시 쉬었습니다. 낮에는 멀쩡해 보이다가도 밤이면 갑자기 웃다가 울었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요. 그래도 딸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 반찬 가게에 나와 앞치마를 메고 김치를 버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좀 해볼까? 무슨 공부? 돈.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제대로 알고 싶어. 그 말이 웃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피하는 대신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는 얼굴이었습니다. 뜻밖의 연락도 하나 왔습니다. 사위와 엮였던 그 여자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문자 한 통. 죄송해요. 저도 속았어요. 딸은 한참을 고민하다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여자는 얼굴이 푸석했고 손끝이 계속 떨렸다고 합니다. 저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그 말을 들은 딸이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까지 같이 망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 한마디에 여자는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다시 일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그 잔해 위에서 겨우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딸은 재무 공부를 시작했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웃기 시작했는데 그 웃음은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속을 자신 있어. 그래. 그리고 누가 또 나 같은 일 겪으면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남탓만 하다 사라지고 누군가는 망가진 자리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도망치느냐 마주하느냐. 딸은 후자를 택했고 그 선택 하나로 인생의 무게가 다시 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와서 흔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진 얼굴로요. 모든 소란이 지나간 뒤에도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사위의 물건이 사라지고 전화벨이 더 이상 울리지 않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는 편안함보다는 낯설매 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긴장 속에 살던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평온은 오히려 허전하게 느껴지니까요. 저는 그 고요한 아침마다 반찬 가게 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딸은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웃어도 금방 지쳤고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앉아 있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인생에는 말보다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저 역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대신 딸과 나란히 앉아 김치를 버무리고 국을 데우고 가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들이었지만 그 반복 속에서 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내가 뭘 싫어하는지는 확실히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다음엔 덜 아프다. 딸은 잠시 웃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웃었던 거 엄마 많이 무서웠지? 무서웠다.
근데 그 웃음은 버티는 웃음이었어.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딸의 이상했던 웃음이 이제야 제 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겉으로 멀쩡하면 괜찮은 거라고, 웃고 다니면 다 지나간 거라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웃음 뒤에 숨은 두려움도 있고 침묵 속에서 자라는 결심도 있습니다. 제 딸은 소리를 내지 않고 견뎠고 그 시간은 결국 딸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처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상처는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혹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웃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말하지 않지만 밤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속도를 다시 찾습니다. 오늘도 저는 반찬가게 불을 켜며 딸을 떠올립니다. 예전과 똑같은 아침이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흔들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 그리고 흔들렸다고 해서 끝난 인생은 없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이 이야기가 조용히 증명해 주었으니까요.